이 팔찌가 왜 네 손목에 있어? 너 누구니? 대답해봐. 이 팔찌가 왜 내 손목에 있어? 너 누구니? 대답해봐. 수천억 자산가인 성진그룹 정우 회장이 제주도 해변 모래사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붙잡은 건 모래투성이인 6살 아이의 작은 손목. 그곳엔 3년 전 가문의 수치라며 모질게 내쫓겼던 아내와 쌍둥이 아들의 유일한 증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 손 당장 놓으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마주한 가족하지만 이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한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의 뒤집힌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쥐었으나 정작 가슴속 가장 소중한 핏줄은 제 손으로 놓쳐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정우 회장. 사람들은 그를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정작 그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대기업의 후계자로 자라나 앞만 보고 달려온 무미건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야 운명 같은 여인 지숙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하늘이 도왔는지 42이라는 늦은 나이에 금쪽 같은 쌍둥이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었기에 정우 회장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행복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자라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폐라는 무거운 굴레. 그것은 화려한 재벌 가문이 완벽한 승계자들을 꿈꿨던 정우의 부모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서슬 퍼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장애와 핏줄은 절대 들릴 수 없다며 며느리인 지숙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당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라는 모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우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내 자식들이고 내 아내라며 그들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려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그리고 부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지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지숙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를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지숙은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이제 막돌이 지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부모가 던져준 위자료 봉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남편이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특별히 주문 제작해 채워주었던 은팔찌 2개만을 챙겨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 회장은 아내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남편을 위해 정말 철저히 몸을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빈자리는 정우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지독한 식욕 부진과 쇠약해진 심장은 이제 그가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마지막 남은 기력을 추스르기 위해 제주도 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는 넓었고 그저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 제주도 푸른 파도 소리에 섞여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이나 부르다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맑았지만 정우의 가슴은 여전히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한라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별장은 고요했고 정우는 매일 아침 지팡이의 의지에 별장 근처의 한적한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3년 전 아내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며 나지막이 부르던 자장가 소리가 들리는 듯해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조여와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해변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날도 정우는 지팡이를 짚으며 터덜터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구경하기 힘든 외딴 해변이었는데 저 멀리 모래사장 한복판에 2명의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5살쯤 되었을까 작고 앙증맞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행동이 자꾸만 정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 아이는 바닥에 흩어진 수천 개의 조약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서운 속도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계산을 하듯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는 앳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정우의 귀에 닿았습니다. 3451, 3452, 3453.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5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해변에 널린 조약돌의 숫자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머릿속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세상의 소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도 오직 숫자라는 질서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들도 살아있다면 저 나이쯤 되었을 텐데 하는 아릿한 통증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신동도 많고 천재도 많으니 그저 신기한 아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설마 자신의 핏줄이 이 먼 제주도 땅바닥에 앉아 조약돌을 세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또 다른 아이는 자그마한 나뭇가지를 들고 젖은 모래사장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그만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모래 위에 그려진 것은 밀려오는 파도의 포말 하나하나,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에 걸린 구름의 명암까지 사진보다 더 정밀하게 묘사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 어린 손으로 어떻게 저런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주변에 누가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아름다운 세계에 빠져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우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정우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숫자를 세던 아이도 정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조약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무심하고도 투명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정우는 가슴 한복판이 찌릿해졌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품에서 안겨 베넷짓을 하던 아들들의 눈망울이 스치듯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식들을 그리워해서 병이 깊어졌나 보군. 이 외딴 섬마을 아이들이 내 자식일 리가 없지. 정우는 한참 동안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주머니를 뒤져 아이들에게 줄 사탕이라도 있나 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이제 집에 가자. 정우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질녘의 긴 그림자와 바다에서 밀려오는 안개 때문에 여인의 실루엣만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일복을 입은 아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우가 그 여인을 향해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아이들은 번개처럼 일어나 언덕 위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이 떠난 빈 모래사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과 숫자가 적힌 모래바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심장 언저리가 간지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독한 미련에 가까웠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올까?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내일을 기약하며 별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정우의 머릿속에는 해변에서 만난 그 기이한 아이들의 눈빛과 모래 위에 그려진 파도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별장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지숙이 떠나던 밤 창가에 걸려있던 달빛이 오늘 밤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숙아, 너는 지금 어디서 우리 아이들과 이달을 보고 있니? 정우는 가슴에 묻어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는 해변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쫓아 끝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서울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별장에 돌아온 정우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의 파도 소리만 헤아렸습니다. 낮에 해변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의 뒷모습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한 것이 단순히 신기한 아이들을 봐서 느끼는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자신의 심장을 떼어준 듯한 이별을 겪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왔던 쌍둥이 형제. 정우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질서 있게 보라는 의미로 정연, 둘째는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라는 의미로 정우, 자신의 이름을 한자 따서 지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들이 자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우의 부모님은 매몰찼습니다. 재벌 가문이 완벽한 혈통에 흠집이 생겼다며 아이들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비야,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저런 애들이 우리 성진 그룹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가문의 미래를 생각해라. 정우는 부모님의 차가운 외면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지숙은 그 갈등을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겨우 돌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대로 걷는 것조차 서툴렀던 그 작은 아이들이 이제 4, 5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해변에서 본 그 아이들의 나이대와 비슷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 속에서 아이들의 돌 선물로 맞췄던 은팔찌 도안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정연아 지우야, 지수가 어디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채비를 마쳤습니다. 평소엔 비서의 부축 없이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정우였지만 오늘은 묘한 활력이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풍경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해변은 어제처럼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지팡이를 짚고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낮은 중얼거림만이 해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수평선 너머로 밀려오는 파도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해변에 닿을 때마다 아이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1421, 1422, 1423. 정우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파도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아이만의 특별한 시간의 기록일까요? 정우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때로 한 가지 사물이나 규칙에 집착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집중력은 집착을 넘어선 숭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더 놀라웠습니다. 아이는 오늘 나뭇가지가 아닌 작은 돌멩이 끝으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멀리서나마 그 그림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건 나인가? 그림 속 남자가 짚고 있는 지팡이의 휜 각도까지 아이는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3년 전 집안의 권력 싸움과 부모님의 억압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성진그룹의 경영권은 정우의 동생과 친척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정우가 자폐아 자식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가문의 위기라고 생각하셨고 결국 지숙은 남편을 위해 자신을 지웠습니다. 정우는 그 억울하고도 시린 세월을 제주도 바다 위에서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주의 뜨거웠던 태양이 서서히 수평선 아래로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귤색으로 물들고 바다는 깊은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이 이제는 지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를 세던 아이도 중얼거림을 멈췄습니다. 두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수평선에 닿아 반쯤 잠기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바지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정겨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정우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일정한 보폭으로 언덕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얘들아, 벌써 가니? 라고 외치려 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익숙한 듯 자신들만의 약속된 시간이 끝났음을 아는 것처럼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는 지팡이를 짚고 아이들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언덕 위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의 거친 돌담과 푸른 배추밭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정우는 숨이 찼습니다. 지병이 있는 그의 몸으로는 아이들의 빠른 걸음을 쫓아가기가 버거웠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정우는 헐떡이며 아이들이 사라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아이들이로구나.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니.
정우는 아이들이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정우의 가슴 속에는 어제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내일도 아이들이 해변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정우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 해변에 조금 더 일찍 나가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따뜻한 담요를 좀 준비해 주세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우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옅은 미소까지 번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별장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찾으며 그는 조금씩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꺼져가던 몸에도 서서히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정우의 얼굴에는 다시 건강한 빛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해는 내일이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오르면 정우는 다시 그 해변으로 갈 것입니다. 한편 언덕 너머 작은 돌집에서는 지숙이 돌아온 아이들의 손과 발을 정성스레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아이들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팔찌를 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 은빛 광채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거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때 지숙의 품에는 아직 젖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돌베기 쌍둥이 형제가 안겨 있었습니다. 재벌 가문의 며느리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그녀가 선택한 곳은 육지의 끝, 제주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가문의 수치를 데리고 당장 사라지라며 차가운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지숙은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정우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이들을 수치가 아닌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엄마로서의 맹세였습니다. 제주도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지숙을 맞이한 건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살을 애듯 차가운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선 섬에서 지숙은 해안가 근처의 낡은 돌집 하나를 빌렸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고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오는 초라한 방이었지만 지숙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는 지켜줄게. 세상이 너희를 외면해도 엄마는 절대로 너희 손 안 놓을게. 그날부터 지숙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던 고운 손은 금세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감귤밭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을 했고 밤에는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자폐라는 아픔을 가진 아이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발작을 일으킬 때면 지숙은 아이들을 가슴에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숙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지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여자가 왜 저런 모자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서 고생이람.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지숙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은 아이들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은팔찌였습니다. 남편 정우가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채워주었던 그 팔찌. 지숙은 매일 밤 아이들의 손목을 만지며 정우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숙아, 우리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자. 그 기억 하나로 지숙은 제주도의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에게서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살 때까지만 해도 눈도 못 맞추던 첫째 정연이가 조약돌을 모아놓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내뱉는 옹알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이는 밭에 널린 돌멩이 수천 개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세어나갔습니다. 5421, 5422. 지숙은 깜짝 놀라 정연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숫자가 질서정연하게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지우는 더 놀라웠습니다. 지우는 어느 날부터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지우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래 위에 그려진 것은 지숙이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하며 보았던 사진 속 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도의 포말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의 결까지. 지우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예술이었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지숙은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재능을 지켜주기 위해 더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그림 도구를 사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걸렀고 숫자를 좋아하는 정연이를 위해 시장에서 버려진 달력과 장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과는 소통하지 못했지만 숫자와 그림이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로 엄마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숙의 얼굴은 제주도의 볕에 그을려 주름이 파이고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성진그룹의 우아한 안주인이었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변에서 노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던 지숙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멀리 바위 뒤에서 한 남자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가 많이 야위었지만 지숙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 자신의 심장을 반쪽으로 쪼개주고 떠나온 사람, 바로 남편 정우였습니다. 지숙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았습니다. 안 돼. 지금 만나면 안 돼. 저 사람은 갈 길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수치로 불리게 할 수는 없어. 지숙은 정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꽁꽁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마루에 앉아 조약돌을 세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숙은 아이들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요?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 섬에 나타난 이상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정우가 아이들을 보며 실망할까봐, 혹은 정우의 부모님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뺏으려 할까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지숙의 울음소리를 삼킨 채 시커멓게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비밀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직전의 화산처럼 지숙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새벽은 바다 안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별장의 창가로 스며드는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정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해변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의 뒷모습, 그리고 노을 속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그 기이한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한복판이 울렁거리는 것이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 느끼는 현기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자신의 심장을 떼어준 듯한 이별을 겪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정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단 하루도 편히 눈을 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묘하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생의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우는 비서가 준비해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귤과 사탕 몇 알과 보드라운 담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훨씬 일찍 안개 낀 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변은 안개에 쌓여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이 앉아있던 그 바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 멀리 안개를 뚫고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한 아이는 조약돌을 모으기 시작했고 다른 한 아이는 나뭇가지를 들고 모래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이번엔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정우의 존재를 모르는 듯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숫자를 세는 아이의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얘야, 이거 한번 먹어보련? 아주 달콤하단다. 아이는 숫자를 세던 입술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정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지숙의 선한 눈매와 자신의 오뚝한 콧날이 절묘하게 섞인 그 얼굴.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받으려 손을 뻗자 길게 내려와 있던 옷소매가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 꽂혔습니다. 그곳엔 빛바랜 하지만 선명한 은빛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팔찌 중앙에는 가문의 문장인 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정우가 직접 도안을 그려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정우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모래바닥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신의 아들들, 정연이와 지우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너희들이구나. 정말 너희들이었어. 정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혹여나 아이들이 놀라 도망갈까봐 차마 안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정우가 왜 우는지 모르는 듯 그저 낯선 이의 눈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던 아이는 정우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보더니 다시 조약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우리 애들한테서 떨어지세요. 당장 떨어지란 말이에요. 어제 들었던 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언덕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일복에 밀짚 모자를 쓴 여인이 얼굴 가리개를 한 채 미친 듯이 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정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아이들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인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정우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채취가 안개 섞인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정우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은 채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이지숙, 너 맞지? 여인의 몸이 마치 전기에 감긴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서 가세요. 제발 가시란 말이에요. 지수가, 내 눈을 봐라. 아이들 손목에 있는 저 팔찌. 내가 직접 도안을 그려서 채워준 저 은팔찌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 거냐? 가문의 문장인 정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데. 정우의 외침에 여인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스카프가 흘러내리고 제주도의 모진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여전히 단아한 지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3년의 모진 세월은 그녀의 고운 살결을 앗아갔고 손마디를 굵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망울 속에 담긴 정우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은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사시지. 왜 이제야 나타나셨냐고요? 지숙은 울먹이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3년 전 시부모님의 모진 핍박을 피해 제주도 땅끝까지 내려온 그녀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가문의 수치라며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몰아세웠던 그 차가운 말들에 지숙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주도의 거친 흙바닥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아이들을 위해 해녀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숙은 처음엔 남편의 가슴을 때리며 밀쳐내려 했지만 이내 그의 익숙한 품 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숙아. 내가 너희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너희에게 이 모진 세월을 보내게 했구나. 아이들이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수치라고 말했던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죄하마. 정우는 아내를 품에 안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울고 웃는 이 극적인 순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모래 위에 숫자를 적고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장애는 결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는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이제는 도망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 누구도 우리 부모님조차도 너희를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여전히 파도 소리를 내며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3년 전의 고운 손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단단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 위로 정우와 지숙, 그리고 두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이 이제 제주도의 파도 소리와 함께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낮은 돌담을 따라 걷는 정우 회장의 발걸음은 꿈길을 걷는 듯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아내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아져 있었고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걷는 두 아들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숙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집은 해안가 언덕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돌집이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무거운 돌들이 얹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지숙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일궈온 작은 채소밭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것은 고소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정우는 주방 한쪽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가득 채워진 것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정교하게 적힌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숙은 이 좁고 외진 곳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자신의 온 생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투박한 사발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떠다 주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그녀의 손등에는 거친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고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숙아, 이 고생을 혼자 다 어찌 견뎠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지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특별한데요. 남들은 모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제 눈엔 하늘이 보내준 천사들이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연아, 정우야, 아빠 좀 봐줄래? 아빠야. 하지만 정연이는 아빠의 목소리보다 귤의 숫자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그저 자신만의 순수한 숫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가문의 수치라며 내쫓았던 이 아이들이 사실은 보통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둘째 지우가 정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정우에게 도화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도화지를 받아든 정우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도화지 속에는 오늘 낮 해변에 서 있던 정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아쉬움, 지팡이를 짚은 손등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까지. 아이는 아빠의 외형이 아니라 아빠의 영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생생하고 시보다 더 절절한 그림이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걸 그렸단 말이냐? 이 아빠를 생각하며 그렸어? 지우는 대답 대신 배시시 웃으며 정우의 손등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석에 앉아 파도 소리를 리듬 삼아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지숙이 곁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세상 모든 풍경을 마음으로 찍어서 그림으로 내놓는답니다. 3년 동안 아빠 얼굴 한 번 못 봤는데도 매일 밤 저렇게 당신을 그렸어요. 아이들 마음속엔 당신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정우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숫자로 세상을 기록하고 한 아이는 그림으로 세상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부모님의 서슬 퍼런 꾸중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이 눈부신 재능을 장애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둬두려 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의 손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낡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은팔찌. 지숙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날에도 이 팔찌만큼은 절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뿌리이자 언젠가 돌아가야 할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아이들의 작은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이제야 너희의 언어를 알아듣는구나. 너희는 수치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적이란다. 정우의 눈물이 팔찌 위로 떨어져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숙은 그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년 전의 원망은 어느덧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숙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캔 나물과 투박한 보리밥이었지만 정우에게는 세상 그 어느 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의 가치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었던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 이 천사 같은 재능을 당당히 내보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주도의 바다는 더욱 거세게 파도쳤습니다. 하지만 돌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정우는 자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숙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숙아, 우리 이제 도망치지 말자. 이제는 내 목숨을 걸고 너와 아이들을 지킬 거야. 너와 아이들이 없는 내 삶은 어차피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어.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내 가족들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주도의 깊은 밤 정우 회장의 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차갑고 습한 죽음의 기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별장의 수행 비서인 김 실장은 문 밖에서 정우 회장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링거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정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우 회장은 책상에 앉아 지숙이 챙겨준 투박한 보리빵을 손에 쥐고 맛있게 씹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뺨에는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서울에 있는 정우의 어머니, 즉 성진그룹의 안주인인 박 여사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식사도 아주 잘하시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셔도 제법 거동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서울 본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여사는 즉시 별장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김 실장이 몰래 찍어보낸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해변에서 낡은 옷을 입은 여인과 두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 정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가문에서 도려냈던 며느리 지숙과 그 모자란 손주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평화로운 돌집 마당으로 정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귤을 따르던 손길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비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김 실장에게 다 들었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놈이 그곳에 가서 그 여자랑 붙어 있다니. 당장 그 애들을 떼어내고 서울로 오지 못해? 가문의 수치도 모자라
이제는 내 목숨까지 담보로 도박을 하는 거냐? 어머니의 매몰찬 목소리에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을 테지만 지금 정우의 곁에는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옷자락을 만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분하지만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치라고 하셨던 이 아이들이 사실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귀한 약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최고라는 의사들을 붙여도 고치지 못했던 제 심장병이 이곳에서 정연이가 세어주는 숫자를 듣고 지우가 그린 제 얼굴을 보며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전처럼 쇳소리 섞인 숨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과연 예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삶의 의지로 가득 찬 장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가문의 명예, 주식, 경영권, 그런 것들이 제 생명보다 귀합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끝까지 이들을 거부하신다면 저는 성진그룹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과 지숙이의 사랑입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서울 본가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명약을 다 썼어도 소용없었는데 그토록 미워했던 존재들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우의 아버지 정 회장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계산기와 숫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는 가슴 한구석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단호한 결심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우 씨, 저 때문에 부모님과 등을 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는 지숙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숙아, 너는 3년 동안 홀로 이 모진 바람을 견디며 우리 아이들을 보석으로 키워냈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줄 차례야.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살리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직접 확인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을 돌리실 거다. 화해와 용서는 진실을 마주할 때 시작되는 법이니까. 정우는 그날 이후로 더욱 건강을 챙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놀랍게도 정우의 얼굴에서는 주름이 펴지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제주도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이들이 매일 같이 놀던 해변의 파도에게 고마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정우와 지숙은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은팔찌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가서 보여주자. 우리 아이들이 수치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임을.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용서와 화해로 이끄는지 보여주자.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정우는 지숙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전 죄인처럼 쫓겨나듯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성진 그룹의 본가, 그 거대한 저택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모진 말씀을 하시면 어쩌죠? 저는 괜찮지만 우리 정연이랑 지우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 지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분들이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려앉고 정우의 전용 차량은 곧장 평창동에 위치한 본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3년 전 지숙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몰래 빠져나갔던 그 대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가신들과 일가 친척들이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정우의 귀환 소식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차 문이 열리고 정우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숙과 아빠, 엄마의 손을 꼭 잡은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련된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제주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줄로만 알았던 정우, 회장이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활기찬 걸음걸이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상좌에 정우의 아버지인 정 노회장과 어머니 박 여사가 서슬퍼런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제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우의 어머니 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지숙과 아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나. 요양을 하랬더니 섬에서 저런 모자란 애들을 다시 주워와 성진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어머니의 매몰찬 호통에도 정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3년 전에는 제가 비겁해서 어머니 말씀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땅끝에서 제가 본 것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을 보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릴 때 정연이는 머릿속으로 질서를 읽고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쫓을 때 지우는 세상의 진심을 그립니다. 이런 아이들을 수치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정 노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숫자와 성과만을 쫓아오며 기업을 키웠지만 정작 자신의 손자가 가진 경이로운 천재성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들 정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던 아들이 이 모자란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해 돌아온 것을 보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린 것은 현대의학이 아니라 바로 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3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 손으로 버렸어. 정 노회장의 눈에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정우의 어머니 박 여사도 결국엔 지숙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지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제주도의 거센 바람보다 더 차가웠던 시부모님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뒤늦은 사죄와 뜨거운 재회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우는 두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장혜아라는 이름 대신 이제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화가로 자라날 것입니다. 평창동의 저택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귤 향기가 화려한 거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잃어버렸던 천륜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게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할 가장 큰 보상입니다. 서울 평창동의 정우 회장 자택은 더 이상 예전에 적막하던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감돌던 넓은 거실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우 회장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고개를 내저었던 심장병은 사랑하는 아내 지숙이 매일 정성으로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과 아빠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두 아들의 온기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침마다 정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며 숫자를 세는 정연이의 목소리를 음악처럼 들었습니다. 지숙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 가리개를 하고 반일만 하던 억척스러운 농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깃든 강인함은 여전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제 지숙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숙아, 내가 그때 너를 보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였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참회에 지숙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지숙은 성진그룹의 안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재성은 서울에 오자마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 정연이는 대학 수학자들이 풀지 못하던 복잡한 난제를 놀이하듯 풀어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째 지우는 국내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모래 위가 아닌 캔버스 위에 그려진 지우의 그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지우의 그림 속에는 항상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그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우 회장 가족은 다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들을 품어주고 지켜준 그 땅과 바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아이들은 익숙한 바다 냄새에 눈을 반짝이며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70이 넘은 조부모님도 지팡이를 짚고 함께 제주도의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가족은 언덕 위 그 낡은 돌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숙이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지새웠던 곳,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은 이제 성진 가문이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아내 지숙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숙아, 고맙다. 끝까지 우리 아이들 손을 놓지 않아줘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영영 길을 잃었을 거야. 지숙은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엔 슬픔 대신 벅찬 감동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에는 3년 전 정우가 채워주었던 그 은팔찌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낡고 닳았지만 그 팔찌는 이제 이 가족이 겪어온 고난과 극복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정연이와 지우는 아빠의 외침을 알아들었는지 배시시 웃으며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도 해변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지숙이 힘들 때 고구마를 건네주던 할머니, 아이들의 재능을 먼저 알아봐주던 이웃들. 정우 회장은 그분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진그룹의 회장이라는 명예보다 제주도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파티의 끝자락에서 지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씩을 선물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모두가 웃고 있는 행복한 마을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주도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금음달 아래 눈물 흘리며 이 섬을 찾아왔던 여인은 이제 보름달 같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남들과 다른 점을 틀림이 아닌 특별함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믿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 정우와 지숙, 그리고 두 아이의 그림자가 제주 바다 위로 길게 늘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3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적 같은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파도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사랑은 기다림보다 깊고 가족은 바다보다 넓다고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로 소중한 가족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이 가족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년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이 눈부신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